안녕하세요. 의사소통 평가 개관 및 제한된 국어 산출 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평가 부분의 강의를 맡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강사 이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의사소통 평가 개관에 대한 부분과 일부 평가 도구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사소통 평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에는 말과 언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행동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지를 파악하는 것이 보편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 평가 도구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비국어 의사소통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A시 평가 도구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다른 강사님들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제한된 국어 의사소통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공식 평가 도구로서 초기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와 의사소통 기능 평가표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및 의사소통 영역별 평가를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혹은 발화 산출이 어려운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평가 도구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한적이더라도 몇 가지가 있는지를 알아보자면 AAC 평가, 그리고 수용 표현 언어 평가, 그리고 전반적인 언어 평가 발달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AAC 평가에는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강의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용 표현 언어 평가 부분에서는 아직 구어로 의사 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 언어 발달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건 쉽지가 않겠지만 수용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한적으로라도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전반적 언어 발달 부분에서는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를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대상 아동의 그 언어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AAC 평가 부분에 포함시켜서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발화 산출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의사소통 도구들을 좀 알아보자면요. 아무리 발화 산출이 된다고 해도 대상 학생들은 제한적인 의사소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영역에서 어떤 평가 도구들을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언어 발달 부분은요. 영유아 발달 검사나 취약 전 아동 수용 언어 표현 언어 그리고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이 있죠. 하지만 많은 교사들께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평가 도구를 적용하는 것을 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만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자신 없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꼭 공식적인 검사 도구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학교 상황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된 형성평가 이런 도구들 또는 관찰과 관련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평가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 언어 발달 중에서 이제 프레스, 취약 전 아동 수용 언어, 표현 언어 발달 척도 한 가지만 좀 자세하게 보자면요. 사실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검사 도구를 직접 빌려와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검사 도구는 2세에서 6세 아동한테 적용이 되지만 장애 아이들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언어 발달 지체뿐만이 아니라 표현 언어, 수용 언어, 의미, 구문, 하용 등 전반적인 언어 영역의 발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언어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도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미 영역은요, 이제 연령에 적합한 어휘들을 이해하고 구사하는가, 이제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가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REBT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 도구는 2세 5개월에서 16세 이상 성인까지도 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의사소통과 관련된 평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공식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검사 도구를 통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검사 외에도 이제 언어 이해 인지력 검사라든지 아래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검사들을 학교에서 얼마든지 교사들이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의문 영역과 관련해서는 장애 학생들 중에 일부 조음이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좀 평가가 필요한 학생들을 만나실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말 조음 의문 검사,
이 검사 도구를 알고 계실 텐데요. 재작년에 이 검사 도구 2020년이죠. 작년에 검사도구 2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도구를 적용을 해보시면 아동이 모음과 자음 부분에서 어떤 발음 명료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지를 좀 가늠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순서대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단어나 문장을 말하도록 시키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 말을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들려주고 모방하게 하면서 발음의 어떤 정확도를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듣고 따라하는 정도만 가능한 장애 학생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아동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의문의 오류들을 패턴을 검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검사 방법은 검사 도구에서 어떤 부분의 의문 그 패턴을 평가하는지 좀 숙지를 하시고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조음의 이상이 있는 학생을 만난다면 이 검사 도구의 적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문 형태 영역은요, 이제 문장 이제 단어나 절, 문장 같은 것들로 점점 그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단위가 높아지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한 검사 도구라서 아주 낮은 수준의 언어 표현력을 가진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발화의 길이가 길고 좀 정확한 표현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화 길이가 짧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발화 분석을 통해서 평균 발화 길이가 얼마나 긴가, 그리고 교육을 시킨 후에 그 발화 길이가 늘어났는가 안 늘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미 이해력 검사의 경우는 공식적인 검사로서 특징이 검사자가 읽어준 문장을 듣고 아동이 그 문장과 관련된 세 개의 그림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그런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장을 듣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연령 기준뿐만이 아니라 학년 기준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학년기 아동에게 적용하시면 어느 정도의 학년 수준을 보이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자, 활용 영역은요. 실제로 아동이 갖고 있는 말이나 언어,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그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기술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평가 도구라서 아무래도 장애 아동에게는 가장 이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제 행동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언어나 말을 적절하게 표현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적절한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문제 행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의사소통 기능 분석과 관련된 평가 도구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나 쓰기 영역의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기초학력 검사를 적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읽기의 기초 기술에서 의문 인식이라든지 낱말 제인, 읽기 이해 이런 것들이 내용과 관련해서 형성 평가로 얼마든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한된 구어 산출 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평가 도구 2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구어 산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 영역으로 아동에게 그 평가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앞 슬라이드에서 안내해드렸던 여러 가지 공식적인 평가 도구를 적용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학생마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서 평균에서 어느 정도 그 학생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 학생의 현재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서 이후에 언어 중재나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제한된 구어 산출 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평가 도구도 그런 맥락에서 실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행동의 배경 변인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연령이나 기대 수준의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언어나 의사소통 발달 영역별 수준을 확인하는 그 2가지 목적으로 주로 할 수 있는데 이 비공식적인 평가 도구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2가지는 초기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와 의사소통 기능 평가표가 되겠습니다. 2가지 방법 다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고 비공식적인 평가로서 간단하게 체크하셔서 학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목적은 제한된 구어를 산출하는 학생들의 현재 말이나 언어나 의사소통 수준이 어떠한가, 그리고 학생의 의사소통 기능이 어떠한가, 이 두 가지를 알아봄으로써 교육이나 중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초기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는 관찰에 근거해서 학생이 현재 보이는 말이나 언어, 의사소통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평가 도구 방법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만 6세까지 아동이 보이는 언어 발달의 내용 요소를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로 나누어서 체크하실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만 2세에서 2세 반, 만 2세 반에서 3세, 만 3세에서 3세 반 부분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용 언어 부분과 표현 언어 부분의 내용 요소들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옆에 비고란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학생이 보이는 수용 언어 혹은 표현 언어의 어떤 유의한 사항들을 기록하도록 칸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가 대상 학생들은 비록 제한된 구어 산출 능력을 보이지만 연령이 만 6세보다는 높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비록 구어가 좀 제한적으로 보이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제한적이어도 제스처나 다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비고란에 적으시면 현재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도구의 목적은 초기 언어 발달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의 현재 수준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학년 정기 유아의 경우에는 비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언어 발달의 그 순서대로, 그 궤도대로 발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발달 격차를 확인을 하셔서 어느 부분에 교육적인 중점을 좀 두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시된 연령별 내용 요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표현 수준을 기록해서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데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의사소통 교육 목표를 설정하시고, 또 비공식적인 평가, 그러니까 다른 이 검사 도구를 참고하여서 다른 비공식적인 평가 혹은 공식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이 도구를 어떻게 평가에 적용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초등학교 3학년 홍길동 학생이 있습니다. 길동이의 현재 수준을 보면 학업 기술 및 태도에서는 어느 정도 수업을 참여하고 지시 따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표현 부분에서는 일상 단어를 몇 개 정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모방해서 표현하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어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자기 이름 정도만 읽을 수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기술에서는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 기술 중에 양치질을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기술을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또 좀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밀치거나 무는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1회 이상 보이고 유아기부터 지속이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발달 단계를 보이고 있는 길동이에게 초기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기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 이전에 아동의 발달 영역별로 어떤 의사소통 평가 도구를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반적인 언어 발달 수준에서 길동이가 어느 정도 언어 발달 수준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의미 영역 부분에서 길동이가 의미를 이해하거나 또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어느 정도이고 상대방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죠. 또 의문 영역 부분에서는 길동이의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가, 구문이나 형태 영역 부분에서 혹시 길동이가 한 단어 이외에 두 단어나 세 단어 정도로 길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가, 혹시 조사 같은 부분의 표현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활용 영역의 평가인데요. 길동이가 나타내는 의사소통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황에 적절하게 이런 기능들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업 영역,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요. 읽기나 쓰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발달을 보이는지도 우리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영역별에서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모든 도구를 다 길동이에게 적용하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동이의 현재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언어 발달 부분에서 초기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수준을 가늠해보는 그런 평가 도구의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의미 영역에서 REBT의 일부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보이는 자바라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수준을 보이는가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요. 특히 의사소통 기능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 기능이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의 예로 뒷부분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 다음에 의사소통 기능 분석을 길동이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표는 좀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길동이에게 초기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를 적용을 해서 체크를 한 결과입니다. 사실 아동이 보이는 이 내용들의 체크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아동의 현재 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잘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의 적용은 교사도 하실 수가 있지만 학부모님도 이 체크리스트를 적용을 부탁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홍길동의 생활 연령은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뭐 옹알이를 하는지 기침이나 협착이 뽀뽀를 모방하는지 이렇게 만 1세에서 2세 전에 아주 어린 초기 시기에 나타내는 이런 발달 내용들의 요소가 아동에게 관찰되는지 부분을 체크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굳이 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대신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연령이기 때문에 학생이 보이는 이름 명명 대상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의사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요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비고란에 적어두시는 게 학생의 의사소통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비고란을 이용한 관찰 내용의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 체크 결과 길동이는 수용 언어 부분에서 현재 수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어를 상징으로 인지하고 일상용품 단어를 인식한다. 그리고 뭐 익숙한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수준들이 나왔고요. 요 수준에 체크가 되지 않은 인접한 다른 내용 요소들을 중재에 고려될 수 있는 언어 발달 항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즉 현재는 체크가 되고 있지만 인접하여 이 다음에 체크가 될 것이라 기대되는 수준들을 적어 놓으면 이후에 중재나 교육 목표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시겠지요. 마찬가지로 길동이가 보이는 표현 언어 수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길동이는 제한된 구어를 산출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용 언어 부분보다 표현 언어 부분에서 훨씬 더 제한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에서 나타나는 연령이 수용 언어 부분보다는 표현 언어 부분이 훨씬 더 연령의 앞쪽에서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재에 고려될 수 있는 언어 발달 항목 중 인접한 내용 요소들을 적어놨는데요. 수용 언어처럼 많은 내용 요소들을 여기에 적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될 수 있는 표현 언어가 금방 그 확립이 되기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 요소들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동의 화용 능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평가 도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용 능력이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으로서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내는가, 뭐 요구하기라든지 거부하기라든지 뭐 설명하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의사소통 기능이 어떤 유형으로 말이나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또 대화를 할 때 그 주제에 맞게 대화를 유지하는가, 혹시 그 대화의 이야기 구조가 문법에 맞는가, 오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화용 기술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화용 능력 평가는 학생의 언어 능력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구현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상 학생들의 평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습이 필요한 그런 화용 기능이 어떤 의사소통 맥락에서 연습을 시켜야지 잘 일반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 학생의 화용 능력 평가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나 상호작용에 어떤 어려움을 갖는지 파악을 해야 그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중재 목표에 포함시켜서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용 기능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화용 능력 평가 절차나 유의점을 보면요. 특히 이런 화용 능력은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학생의 기술을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과의 상호작용, 그 장면을 잘 관찰하시거나 그 장면을 기록을 하셔서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화용 기술을 관찰하고 평가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기록을 화용 기술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기록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화용 능력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의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학기 중간이나 학기 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대상 학생의 그 의사소통 수준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크하는 게 좀 편하시겠지만 학기 초의 경우 혹은 학생에 대해서 또 정확한 관찰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특히 상호작용 상황에서 학생이 보이는 화용 기술을 잘 관찰하신 후에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잘 수집하신 후에 그를 통해서 화용 능력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의사소통 기능 평가표는요. 선행 연구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능 평가표를 간략한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학생이 나타내는 의사소통 기능의 출현 빈도, 얼마나 자주 보이는가, 가끔 나타내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가 세 가지 수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표현 형태가 뭐 말인지 몸짓인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셔서 체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통해서 학생에게 어떤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의사소통 평가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의사소통 기능이 행동 문제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지도 비고란에 기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록이나 평가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에 슬라이드에서 안내를 해드린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학생에 대한 관찰 혹은 그 학생에 대한 기록을 녹화를 하시든지 녹음을 하셔서 그 내용을 관찰하셔서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자료를 분석하셔서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의사소통 기능의 빈도와 표현 형태를 분석을 하시고 그것을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방법은요. 지금 이와 같은 간략한 체크리스트의 형태의 기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왼편에 의사소통 기능들이 나타나 있죠. 요구하기, 대답하기, 객관적 언급, 발전된 표현, 의례적 표현. 그리고 이런 기능들 이외의 기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타란에 체크를 하시고 비고란에 어떤 기능인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관찰된다, 간혹 관찰된다,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빈도를 간략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표현 형태는 몸짓과 발성과 말이 사실은 중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기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고란에는 이런 의사소통 기능과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학생에게 관찰이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특히 어떤 기능들이 학생이 보이는 문제행동과 결부되어서 나타나는지를 기록하신다면 문제행동과 관련된 그런 중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사소통 기능 평가표의 결과를 어떻게 산출하고 해석할지에 대해서 앞에 예를 들었던 길동이의 예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호작용 상황에서 나타난 그 의사소통 기능의 출현 빈도랑 표현 형태를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찰되지는 않은 의사소통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우선 지도해야 될 의사소통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관찰된 의사소통 기능의 표현 형태나 어떤 표현 상황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재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동이의 상황에 맞추어서 제가 이 표를 체크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자주 관찰되는 그런 기능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죠. 주의 집중을 요구할 때, 예, 아니오를 대답할 때, 그리고 인사하기 기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몸짓이나 발성이나 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나타나지 않는 기능 중에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도할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짓과 발성과 말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면 혹시 이것을 좀 더 말과 동반되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비고를 보시면 문제 행동과 관련된 기록들을 남겨놨는데요. 요구에 반응하기, 특히 동의나 거부와 관련해서 문제 행동과 동반된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쓰여 있고요. 또
감정 설명하기와 관련해서 문제 행동과 동반된다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길동이의 경우에는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서 거부를 해야 될 때 거부를 적절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중재의 다음 목표는 그 판단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가르쳐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거부 의사를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중재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표를 활용을 하시면 중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국어 산출 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